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근건치료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니켈 티타늄 파일의 지난 30년간 발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근건치료에서 사용할 파일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임상적인 내용과 거리가 멀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근건치료의 목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건이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 조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클리닝 쉐이핑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면 식은담부 병소가 힐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근건치료에 있어서 미생물들을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근건치료를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요인이 되고, 때로는 기계적인 요인도 근건치료 실패의 한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많은 임상 증례들은 미싱 캐널이 있거나 근건장이 짧거나 근건 충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근건 내 세균들이 그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싱 캐널, 워킹 렌스의 부족함, 클리닝 쉐이핑의 부족 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진행을 하실 때 세균들과 관련된 점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도 실패한 케이스입니다만, 이런 실패한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론 현미경과 초음파 기구는 일반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근건장 측정기, 니켈 티타늄 파일, 그리고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약제들이 근건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니켈 티타늄 파일은 기계적인 실패를 유도하는 데에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서 임상에 도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구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런 기구들은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초창기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니켈 티타늄 알로이로 만들어졌고 형태만 다른 그런 파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형태에 있어서 조금씩 비대칭적인 면이 나타나고 4%, 6%에 머무르던 파일의 테이퍼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면서 두 번째 그룹이 소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열 처리를 통해서 파일의 유연성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된 그런 것들을 세 번째 그룹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파일들이 다 열 처리가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처럼 근건 내에서 파일의 움직임이 좀 특수한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러한 파일들을 네 번째 그룹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룹이든 여러분들이 파일을 선택하시면 모두가 스테인리스 스틸 파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임상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파일과 프로테이퍼를 가장 대표적인 근건치료용 니켈 티타늄 파일로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이 소개되기 이전에도 맥스 패던이라는 분이 파일 초창기 개발을 하셨는데, 이분이 개발하신 파일로 컨택 파일도 있고 그 이전에 직전에는 맥심 파일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파일들은 모두 아주 액티브한 파일로서 근건 성형을 하는 데는 조금 어그레시브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초창기 제품으로 임상에 널리 사용된 것이 역시 알고 계시는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임상가에 따라서는 조금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쇠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파일들로부터 시작된 임상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는데, 댄스플라이 그룹이 여러 가지 파일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만 먼저 드리면, 프로테이프라는 파일이 2세대에서 디자인을 좀 다양화하면서 소개가 되었고, 프로테이프 시리즈로서 프로테이프 넥스트가 또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프로테이프 유니버살도 나왔고요. 그리고 열 처리가 된 골드 와이어를 사용해서 프로테이프 골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테이프 시리즈와 별도로 트루나툼이라는 파일이 소개가 된 적이 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레시프로케이팅 시스템으로 웨이브1도 소개가 되었고, 골드 와이어로 만들어진 웨이브1 골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프로테이퍼와 프로파일이 가장 파일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1세대의 기구고,
프로테이프는 2세대 중의 대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모두가 일반적인 컨벤셔널 라이트 아이로 만들어졌던 기구들입니다. 그렇지만 형태에 있어서 테이퍼가 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프로테이퍼이고, 또 단면에 있어서 U-쉐입이라는 것들을 가진 것이 프로파일이었지만 컨벡스 트라이앵글 형태를 가진 것이 프로테이퍼입니다. 물론 U-쉐입이라고 주장했던 회사의 주장은 그다지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라디얼 랜드를 가진 기구와 커팅 엣지를 가진 기구가 상당히 임상적인 성향을 다르게 나타내기 때문에 액티브하고 패시브한 기구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테이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테이퍼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 한 가지 특성인데요. 테이퍼는 우리 임상에서 근관 성형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는 특성입니다. 프로테이퍼는 F 시리즈가 피니싱 파일로서 끝부분이 7%, 8%, 9%로 상당히 큰 그런 기구라서 조금 어그레시브한 느낌을 많이 주는 기구인데, 그 이전에 사용되는 쉐이핑 파일은 지금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갈수록 많이 커지는, 테이퍼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가 상당히 임상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임상에서 테이퍼와 동일한 어떤 기구를 근관 내에 넣었을 때 파일이 많은 힘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테이퍼가 근관 내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파일 끝부분이 허공에 있고 그 위에 상부 좀 더 두꺼운 부분이 근관벽을 삭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가느다란 부분이 부러질 위험성을 갖지 않고 윗부분이 삭제를 많이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적용된 파일이 프로테이프 시리즈의 쉐이핑 파일이었는데, 이런 쉐이핑 파일은 마치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관 내에 적용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래쪽 부분이 근관 입구를 삭제를 하다가 조금 확대가 되고 나면 그 위에 더 두꺼운 부분이 이전에 삭제가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삭제를 하게 되고, 또 넓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두꺼운 부분이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깎은 부위를 다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파일이 2개, 3개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핑 파일의 디자인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파일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근관 내에 적용을 하고 밖으로 이렇게 파일을 빼보게 되면 파일에 삭제펜이 묻어 있는 것이 팁보다는 위쪽 가운데 부분에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보면 팁이 부러질 위험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이 테이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로테이프 초창기 제품은 너무나 테이퍼가 크고 두꺼웠기 때문에 니켈 티타늄 알로이의 유연성을 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프 유니버설이 나오면서 단면의 형태를 바꾸게 되었죠. 두 개를 보시면 삼각형 보더 부위에 약간 너치를 형성하면서 면적을 줄여주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면적을 줄여주면서 파일의 유연성을 더 많이 보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일과 프로테이프 원래의 모델, 그리고 프로테이프 유니버설 세 개를 이렇게 형태적인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밴딩 조건과 비틀림 조건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새로 나온 프로테이프 유니버설이 프로파일과 프로테이프 두 개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프로파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프로테이프의 단점을 보완한 중간의 위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파일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이렇게 유한요소 연구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런 빨간색으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부위가 커팅 팁 부위에서 이렇게 낫치 부위로 조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파일이 부러지기 전에 가지게 되는 마이크로 크랙들이 이런 커팅 엣지에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됨으로써 부러질 가능성을 약간은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이 확실히 제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한요소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파일을 근관 내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또 역시 회전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분석을 했을 때 프로테이퍼보다는 조금 낮게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프로파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관벽을 깎아주는 그런 힘의 차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과거의 모델 프로테이퍼는
인공 근간에서 파일을 제거하였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더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바꾼 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파일의 파절 말고 치아의 파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치근 수직 파절이고요. 이 버티컬로트 프랙처는 근건 치료 전에도 존재할 수가 있겠지만 근건 치료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패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재치료를 해보고 재치료도 안 됐을 때는 재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재식을 시도하려고 발치를 해보면 때로는 이렇게 버티컬로트 프랙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구치와 하악 대구치들도 프랙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랙처들은 물론 근관치료 전에 있던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는 근관치료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연구는 상당히 오래된 연구인데 이 결과를 보시면 근관치료 실패의 반 정도가 버티컬로트 프랙처를 가지고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시기가 약 20개월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관치료를 한 이후에 환자들이 좀 씻기가 불편하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재내원하였을 때 버티컬로트 프랙처나 에피칼 크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자,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인데 최근의 연구를 보시더라도 근건치를 한 환자의 5배 정도는 더 버티컬로트 프랙처가 많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치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거의 6배에 가까운 5.5배 정도가 근건 치료를 했을 경우에 수직치근 파절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하는 편이고 니켈 티타늄 파일이 상당히 근관 성형 효율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런 치근 파절이나 루트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도 제가 좋아하는 인용을 많이 하는 논문인데 에이피컬 포라멘 주변에 이렇게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어떤 파일의 종류나 성형 방법에 따른 차이보다는 근관 성형을 할 때 성형하는 길이가 길었을 때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되었을 때 에이피컬 크랙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 중에 액티브한 디자인을 가진 파일, 지금 보시는 프로테이퍼나 히로 같은 파일들은 커팅 엣지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액티브한 파일들입니다. 이런 파일들은 근관 내에 저희가 적용을 하였을 때 급작스럽게 딸려 들어가는 그런 스크린 포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라디얼 랜드가 있는 프로파일이나 K3 같은 경우는 그런 스크린 포스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크린 포스도 유한 요소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파일보다는 프로테이프가 아주 높았고 디자인이 바뀐 프로테이프 유니버설은 그 중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스크린 폴스도 결국은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유연성이 좋아질수록 스크린 폴스가 낮아진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프 유니버설이 2006년경 소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열 처리가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어시메트리하게 바뀐 프로테이프 넥스트가 2010년이 지나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이 상당히 특징적인 파일이고 저는 아직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회전축과 기구 단면의 축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오프 센터 디자인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데 이런 센터 오프 디자인을 가짐으로 인해서 파일이 회전을 할 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스네이크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웨그링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임상가가 느낄 때는 진동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동과 떨림 현상은 스크린 포스를 줄여주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오프센터 디자인을 유한 요소로 연구를 해보았을 때 중심축에서 좀 벗어난 오프센터 디자인이긴 하지만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것과 조금 긴 형태와 아주 날씬한 형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오프센터 디자인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프로테이프 넥스트가 상당히 잘 좌우 비율을 잘 맞춘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이런 오프센트 디자인을 가진 파일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 파일 삭제 날과 날 사이의 간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일 장축을 걸쳐서 이런 큰 웨이브를 하나 더 가지게 됩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큰 웨이브를 가진 공간으로 더 많은 삭제 잔사가 잘 배출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한 이후에 수루 민감증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어떤 특성, 기계적인 특성, 유연성이라든지 파절 저항성이라든지 토크에 대한 저항성을 이제 평가를 해볼 때 표준화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연구할 때 만든 표준화 모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적이 같습니다만, 두 번째 모델은 중심축이 되는 센터 코어가 작게 형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와 첫 번째는 센터 코어는 같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조금 더 크고 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정사각형입니다. 제일 넓이가 넓은 기구이죠. 이 네 가지 기구를 비교하였을 때 중심축이 작은 아주 날씬한 사각형이 유연성이 가장 좋고 스트레스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로 표시되어 있는데, 삭제 날의 개수가 많으면 그 pit이 날과 날 사이 간격이 좁게 되겠지요. 그래서 날과 날 사이가 좁은 피치가 촘촘하게 주어진 파일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게 발생하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더 유연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유연성이 좋은 이 두 번째 디자인, 슬렌더 렉탱글, 센터 코어가 작은 이 디자인이 역시나 스크린 폴스도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파일이 스크린 폴스를 적게 만들고, 우리가 임상가가 공간 내에 적용할 때 끌려 들어가는 약간은 무서운 힘, 그런 것들을 적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도 프로텍 넥스를 많이 씁니다. 사실 프로텍 골드도 좋은 파일이기 때문에 많이 쓰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데, 저는 임상에서 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가타부차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는 파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로텍 넥스트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기 위한 파일과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기 위한 파일, 그리고 바디 쉐이핑을 위한 파일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좀 큰 근관에서 안전하게 확대를 할 때는 골드 와이어를 사용한 프로텍 골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만,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0년경, 11년,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는 열처리가 된 파일들로 바뀌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크린 폴스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연속으로 회전하는 파일보다는 그 회전 방향을 수시로 바꾸어 줌으로써 끌려 들어가는 힘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가로 하여금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파일은 갸센 네레드라는 분이 프로테이퍼 F2 사이즈 한 개를 가지고 근관 성형을 할 수가 있다. 즉, 이때 사용 방법이 회전 방향을 수시로 바꾸어주면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이 방법이 효용성이 있다고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레시프로과 웨이브1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 파일들이 가장 큰 특징의 한 가지가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일반적인 파일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삭제를 하는 오른 나사의 형태를 가졌다면, 레시프로케이팅 파일들은 왼쪽으로 회전할 때 삭제를 만들게 되는 왼 나사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더 많이 돌아야만 삭제를 하는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레시프로케이팅 엔진들이 왼쪽으로 도는 각도를 더 많이 하고, 오른쪽으로 돌 때는 조금만 반대로 돌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임상가들이 새로운 모터를 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 처음 소개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연구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상당히 편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레시프로과 웨이브1 두 가지가 시장에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덜 부러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을 때 두 가지 다 모두가 프로테이퍼보다는 더 나은 저항성을 가졌고, 레시프록이 유연성이 좋고 웨이브1이 토크에 대한 저항성이 좋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제 논문 중에 500번 이상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 논문으로서 아직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저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하나의 파일로 근간을 직접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근간이 파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상하질의 위해로운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우려를 하던 사람의 한 편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른 논문들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도 웨이브원보다는 오히려 프로테이프가 더 많은 루트 크랙을 발생시키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보시는 논문은 똑같이 프로테이퍼를 사용을 해서 레시프로케이팅과 컨티뉴스 로테이션을 했을 때 둘 모두가 웨이브원보다는 더 많은 크랙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논문에서 정리한 결과는 어떤 키네마틱 모션, 회전의 방향이나 방식에 의해서 크랙의 양이나 어떤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알로이가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MY로 만들어진 것이 컨벤셔널 나이타이로 만들어진 파일보다는 크랙을 덜 만든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도 이 주장이 훨씬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근의 어떤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저희가 또 연구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인공으로 만들어진 파일 모형을 근간 내에 넣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파일이 회전을 하면서 근당공 주변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보시면 프로파일이나 프로테이퍼가 라이트 스피드라는 아주 유연성이 좋은 파일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에서 저희가 주어진 조건이 45도 정도가 되는 많이 각도가 큰 그런 근간이었죠. 그리고 25번 팁 사이즈와 8%의 테이프를 가진 큰 테이프의 기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참고를 할 것은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덴틴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관의 형태나 크기, 각도에 따라서는 기구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열 처리를 통한 기구를 더 많이 구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열 처리의 방법에 따른 구분, 즉 골드와이어, 블루와이어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조금 더 유연성이 좋은, 저희가 그 알로이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오스나이트라는 한 상과 마르텐사이트라는 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르텐사이트 상이 더 유연하기 때문에, 즉 체온에서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 처리된 파일 중에 초창기 제품으로 T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이브런 엔도에서 R페이지라는 제품을 소개를 하였는데, 이 제품이 처음 소개됐을 때 저희가 피로 파절 저항성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결과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그 부러진 파절편을 전자해명을 찍었을 때 마이크로 크랙들이 직선적으로 생겨 있는 일반적인 파일에 비해서 TF란 파일은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마이크로 크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표면이 팔리싱이 잘 되어 있는 레이스란 파일도 마이크로 크랙이 불규칙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마이크로 크랙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최종 파절을 유발하기까지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절 저항성을 높게 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R페이지의 테크닉은 사이버넷에서 만든 K3라는 파일의 다음 버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K3XF가 그것인데, 두 가지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R페이지로 만들어진 K3XF가 훨씬 더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피로 파절 저항성을 높게 나타내고 토크에 대한 저항성도 균일하게 잘 유지를 하였다라고 발견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것은 전자현미경을 찍었을 때 파일 표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포들은 마이크로 크랙이 진행이 될 때 크랙을 멈추게 하는 크랙 스타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토크 같은 이렇게 압착력이 생겼을 때 그런 외부의 힘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구가 부러지는 데 있어서 파절 저항성을 높여주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면의 어떤 특성이 기구의 내구성을 결정하는데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그런 파일의 발전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일렉트로 디스차지 머시닝의 도입입니다. 대부분의 파일들이 머시닝을 통해서 깎아내고 표면체를 하게 되는데 이 EDM이라는 파일은 정기적인 어떤 자극으로 불꽃을 튀겨서 이렇게 잘라냈다, 모양을 가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보시면 다른 파일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사포 표면 같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 사용해서 다른 기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파절 저항성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재밌는 것은 이 기구도 전자해밍을 찍어서 보았을 때 표면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작은 마이크로포어들이 많이 있었고, 이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R페이지의 표면에 있는 마이크로포어들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가 된 이런 기구들은 열 처리가 안 된 컨벤셔널 나이타이 알로이, 즉 슈퍼 일라스틱 와이어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유연성이 좋다는 것이죠. 형상 기억 효과보다는 우리가 실온에서 휘었을 때, 즉 체온에서 휘었을 때 그 휜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런 파일들은 온도를 50도, 60도 높였을 때 오스트나이트 상으로, 즉 슈퍼엘라스틱 와이어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말랑한 상태를 우리 근관 내에서는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삭제보다는 양쪽 근관벽을 골고루 삭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이 이런 말텐사이트 도미넌트한 파일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시프로팅 파일의 대표주자인 레시프록도 처음에는 M와이어로 만들어졌는데 M와이어는 상당히 슈퍼 엘라스틱 와이어에 가깝죠. 그렇지만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는 블루와이어는 말텐사이트 쪽의 파일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많이 가진 파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유연성 때문에 파절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회사의 모든 자료들이 유연성이 좋아지고 파절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이는 모두 사이클릭 퍼티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는 것이지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비틀림 저항성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프로테이프 골드도 열처리를 통해서 골드 와이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아지고 피로 파절 저항성이 높아진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틀림 조건에서의 어떤 파절 저항성은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비교를 해보면 사이클릭 퍼틱에 대한 저항성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비틀림 파절 저항성은 일부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실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피로 파절 저항성의 결과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프로텍 골드로 재치료, 즉 가타포자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는 쓰지 않고 여전히 M와이어로 만들어진 프로텍 넥스트를 쓴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열 처리된 파일들이 모두 비틀림 파절의 저항성이 떨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토셔널 리지스트에 대한 어떤 결과는 알로이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원플레어라는 파일인데 근관 입구를 초기에 확대하는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저희가 열 처리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열 처리된 것과 안 된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측하는 것처럼 피로 파절 저항성은 좋아졌고, 다행스럽게도 토크에 대한 저항성은 떨어지지 않는 채로 유사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즉 좋은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원플레어라는 파일을 재치료할 때, 가타포자를 제거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치료의 가장 기본 기구이죠. 물론 게이트 글리든 드릴도 사용하지만 나이타이 파일로 근관 입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GP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이런 리트리트 파일을 전용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리무버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파일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원플레어 같은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로 재치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일이 부러질 때는 만곡된 조건에서, 그리고 직선적이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에서 파일이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러질 때 토크를 줄여주고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 임상가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절 저항성을 갖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적재적소의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리패스 플레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파일이 피로를 많이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론 토크도 줄여주죠. 초창기 나이타입 파일이 소개되었을 때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였는데, 그때 제안된 것들은 다 핸드 파일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파일 10번, 15번, 때로는 20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20번 핸드 파일은 지금 보시는 동영상 클립에서처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더라도 파일 끝부분이 만곡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렛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렛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렛지가 만들어진 그 다음 공간은 제대로 파일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감염 조직을 남겨두게 되는 그런 바이오로직 페일리어를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핸드 파일을 사용한 글라이드 패스 형성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즉, 거의 모든 증례에서 나이타입 파일을 쓰는 것이 좋고, 핸드 파일은 임상에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도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임상 선생님들께서 10번, 15번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습관이 만들어지고 능숙해지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임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글라이드 패스 파일이고 나이타입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초창기에는 2개, 3개 이상의 개수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근래에는 대부분 다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라이드 패스 파일은 짧은 시간 내에 글라이드 패스를 잘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나 초심자이거나 그 능숙도에 관계없이 글라이드 패스를 균일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는 편이고,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파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임상가의 습관에 맞는 파일을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글라이드 패스 파일은 모두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가느다란 파일입니다. 대부분 15번 내외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그런 파일이고, 이런 작은 볼륨을 가진 파일들은 비틀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토셔널 프랙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셔널 프랙처의 저항성이 좋은 디자인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보셨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사각형 형태를 가졌을 때 토크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좋은 스티프니스를 충분히 높게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도 좋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스 파일이 정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K 파일과 동일한 정사각형 단면이죠. 그래서 이런 패스 파일의 경우에 정사각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잘 안 부러지고 안전하게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 13번 사이즈인 이 패스 파일이 삼각형을 가졌다면 훨씬 잘 부러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 파일이 아닌 정사각형이 아닌 이런 G 파일 같은 불규칙한 삼각형 모양의 경우에는 더 잘 부러질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G 파일 같은 디자인은 2%가 아닌 3% 테이프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볼륨을 가지고 토크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파일과 유사하게 2mm 레벨에서부터 3mm 레벨까지, 6mm 레벨까지 비틀림 파절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 단면과 함께 테이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불규칙한 비대칭적인 단면을 가진 파일들은 아까 프로텍 넥스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회전할 때 스네이크 무브먼트를 가지기 때문에 글라이드 패스가 필요한 그런 공간 내에서 길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글라이드 패스 파일에서는 이런 스네이크 무브먼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단면을 가진 것이 좋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레시프로팅 파일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왼쪽으로 돌 때 파일이 근간벽을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조금 돌 때 잔사를 아래쪽으로 밀어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 잔사의 정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고, 실제 비교를 해보면 연속 회전을 하는 파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잔사가 정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항상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그 글라이드 패스 파일이 연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많은 잔사들이 위로 배출이 되고 그 이후에 레시프로게이팅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잔사 정출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패스 파일을 개발한 카스텔루치 선생님의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글라이드 패스 파일은 항상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글라이드 패스 파일은 금관 내에서 한 번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4번, 7번, 10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더니 10번 이상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번 이상 사용을 해야만 D1 레벨, D0 레벨에서의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전혀 없고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D1 레벨에서 충분히 크게 금관을 확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횟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임상에서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쓸 때 항상 금관장 측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왼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에이펙스 로케이트에 있는 파일 클립을 걸고 사용을 하거나 우측에 있는 것처럼 최근의 어떤 엔진들은 다 금관장 측정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측정기의 기능을 겸한 경우는 파일 클립이 없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에이펙스 로켓가 제로를 가리키는, 이런 에이펙칼 포러멜에 도달했음을 가리키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때 그 길이에서부터 0.5mm를 줄여서 쉐이핑하는 길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삐 소리가 들리면 그 길이에서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는 것이 충분한 효율적인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인데, 글라이드 패스를 하지 않은 경우와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금관 작업장에 5번, 10번, 20번까지 이렇게 적용하였을 때 그 이후에 사용하는 쉐이핑 파일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실제 그 결과를 보시면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5번 정도 에이픽칼 포러멜까지 적용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 10번 이상을 하여야만 실질적으로 쉐이핑 파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파일의 파절을 줄이건 파일의 파절 위험성을 줄이건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많은 반복적으로 에이픽칼 포러멜까지 도달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라이드 패스 파일이 중요한가, 오리프 패스 플레링이 중요한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글라이드 패스 파일, 오리프 패스 플레링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과 각각 하나만 사용한 그룹, 그리고 두 가지 모듈을 사용했을 때 쉐이핑 파일에 전해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비교를 해보는 연구입니다. 보시면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한 것보다는 오리프 패스 플레링을 했을 때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준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두 가지 모듈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를 한다면 글라이드 패스보다는 오리프 패스 플레어링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결과를 제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임상적에서는 두 가지 다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프 패스 플레어링을 하고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이유라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어떤 파일을 선택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쉐이핑을 할 수가 있고 금관 치료의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소개된 파일들은 대부분 개수가 줄어들어서 이 개수가 줄어들므로써 쉐이핑 시간이 많이 짧아지게 되는데, 충분한 세척을 하는데 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치과에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어떤 철학들이 많이 도입되는데, 이는 가능한 많은 치질을 보존을 해서 치아의 어떤 물리적인 기계적인 내구성을 좀 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금관치료 영역에도 이제 전파가 되어서 어세스 캐비티를 굉장히 작게 형성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세스를 팠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가능하면 가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 맞춘 파일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엔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어세스 캐비티, 닌자 어세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어세스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세스는 가능한 크게 열고 충분히 쉽게 잘 금관 성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런 어세스 캐비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어떤 치아의 내구성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페리서비컬 덴틴, 치경부 치질을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일의 어떤 직경이 작은 기존의 파일들이 1.1mm 정도의 직경을 가졌다면 0.8 혹은 0.9 정도로 작게 만들어진 트루나톰이라는 파일이 페리서비컬 덴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이 되고 있고, 이런 파일을 적용했을 때 기능력 하에서 치아의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게이트 클린 드릴도 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쉽게 근관 세척을 하고 조금 더 쉽게 근관 충전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너무 좁게 근관 성형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넓게 해주는 그런 기존의 파일들이 좋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된, 작년 연말 하반기에 소개된 프로테이프 얼티메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구성이 좀 다르게 바뀌었고 각각의 구성에 따라 알로이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개념과 좀 유사한데, 파일은 오리파이스 플레어링을 하는가, 블라드 패스를 만드는가, 혹은 바디 쉐이핑 하는가, 에피컬 사이즈를 키우는가, 이런 목적에 따라서 파일의 어떤 특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기계적인 특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알로이가 때로는 M 와이어가 더 좋고 때로는 골드 와이어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 때는 너무 말랑한 파일을 쓰게 되면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M 와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근관 입구를 확대하는 데는 아까 T 와이어로 만들어진 엔드 플레어를 보셨는데 그런 것처럼 골드 와이어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시스템 내에 파일의 크기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열 처리가 다르게 된 것이 적용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제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라드 패스 형성을 하는 슬라이드라는 파일과 함께 그 다음에 쉐이핑 파일은 하나로 개수가 줄어들었고, 피니싱 파일도 사이즈가 샤프트의 축 두께가 1.2에서 1.0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페리스베컬 덴틴을 좀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즈의 변화보다는 저는 열 처리의 어떤 다양하게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분류했던 그룹을 이제는 5개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파일들은 아마도 이런 프로테이프 얼티메이트와 유사하게 각각의 파일 구성에 맞추어서 열 처리가 다르게 적용된, 즉 근관 성형을 할 때 목적에 맞게 파일의 열 처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씩 더 기구들이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이 정도까지가 지난 30년간 나이타이 파일의 어떤 발전 과정인데, 여전히 근관치료 임상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어떤 실패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파일의 선택은 미케니컬 페일리어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열 처리된 파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 단순화된 파일의 구성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근관 세척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